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는 조간 신문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 얼마 전에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에 이 영상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른바 AI가 만들어낸 가짜 동영상입니다. 페이크 동영상이죠. 보겠습니다. AI의 역습, AI 시대라고 해서 참 뭔가 쓸모가 많다. 그렇지만 뭔가 역습의 분위기가 있답니다. 돈 보내라, 영상통화도 가짜다.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영상 중에 한 장면을 사진으로 좀 실어놨는데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그리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인데요. 다 가짜입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 이런데 실제 얘기하고 행동하는 모습 진짜 같습니다. 그러나 다 가짜로 만들어낸 겁니다. 개발자조차도 진위를 못 가리는 딥페이크. 얼굴을 완전히 바꿔놔서 진짜처럼 만든다는 거죠. 이게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신분 조작, 성범죄까지 악용, 선제적 대책 시급하다. AI 개발과 함께 이런 부분까지 반드시 고려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 2천만 명분 확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띄웠다. 이런 제목이죠. 어제 이 모더나 이 백신을 만드는 그 기업의 CEO와 전화 통화를 해서 그제군요. 그제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2천만 명분을 확보한 겁니다. 당초 물량의 2배입니다. 내년 2분기 공급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시기를 앞당기겠다. 이런 설명도 좀 있었고요. 빠른 계약 체결 원하면 연내도 가능하다. 연내가 이제 오늘 내일인데요. 뭐 어떤 발표가 있을 수도 있겠군요. 이번엔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사진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분. 가슴에 써져 있는 이 문구 좀 보겠습니다. 영어죠? 해시태그가 달려 있고요. Kill the virus. 코로나 바이러스를 얘기하는 거죠. 주한미군 사령관입니다. 이런 티셔츠를 만들어서 입고 있군요. 아마 이것도 장병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찍었겠죠. 여기 보면 주한미군 사령관 백신 접종. 국내 첫 사례.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거죠. 국내에서 우리나라 땅에서 누군가 백신 접종했는데 그게 우리나라 국민은 아니고 미군이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조금. 여기 보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어제입니다. 평택 미군기지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받는 모습입니다. 모더나 백신이죠. 이 부분. 이런 장면도 오늘 좀 소개가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사진부터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살려주세요. 동부고치소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재소자 한 명이 손에다 이 종이에다 글을 써서 밖에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이게 포착이 된 겁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구치소의 절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래로 갑니다. 769명 확진 동부구치소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한 건물 안에서. 코로나 첫 사망자까지 나왔다. 그렇습니다. 정세균 총리 사과를 했고요. 추미애 법무장관은 뒤늦게 이 현장을 좀 방문을 했습니다. 전문가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인권의 문제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 옮긴 수용자들 서울 남부, 강원 북부 교도소에서도 확진이 된 겁니다. 또 옮겼는데 또 확진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확진이 됐다가 생활치료소로 이소됐는데 사망하신 분도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그리고 깊숙한 해설을 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화면 가장 왼쪽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고요. 그리고 조대진 변호사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오늘 주요 내용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직접 지인이 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개발업체 CEO와 전화통화를 해서 협상을 벌였죠. 그리고는 당초 예상됐던 물량 2배를 받아냈습니다. 많은 분들 좀 환영하면서도 좀 빨리 했으면 이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살려주세요. 방금 전에 동부구치소 상황을 봤습니다. 재수사들이 이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원조 친문의 쓴소리. 이 쓴소리는 추미애 법무장관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오늘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아무것도 못 밝혔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좀 길게 경찰에서 이어갔는데 어제 뭔가를 발표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없습니다. 딱히 밝혀진 거는요. 그래도 이 내용도 오늘 기사로 좀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 경제 첫 번째 이슈는 백신 확보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큰 관심을 좀 기울이고 계시죠. 문재인 대통령 나서자 모더나 전향적 입장 그리고요 백신 2천만 명분 확보했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그제입니다. 그제 밤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모더나 CEO 화상 통화를 통해서 뭔가 얘기를 했죠. 협상을 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1,000만 명분 계약 물량 2배로 해서 2천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되는군요. 지금요. 이렇게 뭔가 움직이니까 되는 겁니다. 공급 시한 시점도 하반기에서 2분기로 당겼습니다. 그럼 이거는요. 더 당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1분기 정도로. 모더나 CEO 연내 계약도 가능하다. 한국의 위탁 생산 협력도 논의했다. 당국 아스트라, 화이자 등 총 5,600만 명분 백신 확보했다. 그러면 인구를 이제 넘어서는 물량을 좀 확보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시는데요. 이런 얘기가 좀 여기 좀 있군요. 일단 전 국민 맞을 백신 일단 확보했습니다. 숫자상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죠. 특히 이제 남성 30대, 40대쯤 되시는 남성 직장인들은 우리는 언제 맞을 수 있습니까? 왠지 이렇게 뭔가 후순위에 좀 밀릴 것 같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직장인 접종은 아직은 모르겠답니다. 여기 보시면요. 첫 접종은 내년 2월부터 가능. 그러나 가장 급하신 분들부터 갑니다. 고령자, 만성질환자, 그리고 경찰 등, 그리고 의료진 등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죠. 여기는 일단 우선순위로 꼽힙니다. 우선 대상자 3분기까지 완료. 그러면은 보통 직장인들은 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백신 선택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보니까요. 4단계로 접종 시기를 구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필수 인력만 다 접종을 마치는데 석 달이 걸리니까요. 직장인분들은 좀 더 많이 기다리셔야 된다. 이런 의미가 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도 좀 소개돼 있습니다. 그럼요. 어제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이 좀 있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더나사의 스테판 반셀 CEO와 어젯밤 9시 53분부터 10시 20분까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2천만 명 분량인 4천만 도지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계약 협상을 추진하던 물량인 2천만 도즈보다 2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자, 박수현 전 대변인. 그동안 백신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설명이 너무 좀 없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뭔가 움직였습니다. 움직이가 통했군요. 됩니다, 지금요. 우선 이 백신을 이렇게 추가 확보한 것, 또 이르게 확보한 이 내용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할 내용인가에 대해서 이것도 좀 얘기가 좀 있었어요. 평상시 같으면 제가 대변인이었으면 아마 그때는 안 했을 겁니다. 지금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 지금 대변인이셨으면 브리핑을 안 하셨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문제고
이 백신만이 최고의 마지막 최후의 방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 사회적 인식이 있는 것이고 국민께서 안전성보다도 긴급성을 더 택하실 만큼 지금 갈급한 그런 심정이시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국민의 마음에 아마 청와대가 공치사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좀 희망을 좀 전달하는 그러한 메시지였다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청와대 좋겠고요. 대변인이 백신 얘기하는 건 통상적인 사항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만큼 지금 시국이 백신과 관련된 시국이 엄중하다. 예. 뭐 이러한 어떤 반영이다 이렇게 좀 봐지고요. 예. 어쨌든 이 백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정치적 접근이 아니라 의학적,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결과적으로 길게 보고 가는 것이 우리가 방역에서 성공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뭐 공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부는 거기에 어떤 일희일비하지 않고 예. 끝까지 꾸준하게 따박따박 내년 11월에 목표했던 우리 국민의 집단 면역 예. 그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아마 희망적인 것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예. 집단 면역에서만큼은 아마 세계에서 저희가 그렇게 뒤늦지 않게 도달할 것이다라고 하는 끝에 가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일희일비하지 말고 또 비판 다 수용할까 하면서 그렇게 따박따박 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백신 확보 발표한 이후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모더나 CEO와 전화통화를 통해서 2배 물량을 또 빨리 확보한 거잖아요. 우리로서는 굉장히 유리하게 확보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화이자 백신 역시 화이자 CEO와 통화를 해서 좀 달라, 더 달라, 빨리 달라. 그리고요. 지금 아직까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백신에 굉장히 공을 들여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해서 미국 것 좀 주세요. 이거 안 될까요? 글쎄 미국 것 좀 달라고 하는 거는 또 국민께서 그건 합의 안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 국민들. 예, 다만 지금 모더나 CEO하고 직접 해보니까 이렇게 된다. 왜 진작 좀 안 했냐라고 하는 국민의 아쉬움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시작이 됐으니까 대통령께서 기왕에 나서신 거 더 하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전화합성 더 할 수도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지금 이제 충분하게 확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아마 내년 2월, 3월쯤 되면 이런 논란이 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백신의 효과 지속 기간이 얼마나 될 거냐. 이게 또 자칫 또 이렇게 길지 않을 그렇습니다. 경우에는 예.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독감 백신도 그 효과 지속 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년 맞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것은 급하게 그 개발된 백신들이기 때문에 효과의 지속 기간에 대해서 아직 그 안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기왕에 대통령께서 나서신 마당에 그런 것까지 전부 감안하셔서 더 열심히 좀 확보하셔서 그런 어떤 불확실성까지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좀 많이 확보해서 한 1억 명분 정도 확보하면 우리가 좀 든든할 거 아닙니까? 여유분도 좀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될지 어떨지 좀 보겠습니다. 자, 김영희 교수. 네. 야당에서 이제 어제 브리핑 논평 중에 이런 대목들이 있더군요. 협상을 좀 하는 거 성과 낸 건 좋은데 지난 여름에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약간 좀 늦었다. 좀 더 빨리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노력은 평가합니다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과거에 트루먼 대통령 집무실에 놓여 있었던 그 문구처럼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하는 그 자세로 사실상 백신에 접근했으면 아마 2분기, 3분기에 이 백신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2분기 내에 모든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오늘 조간 브리핑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주한미군에게 접종되는 백신이 바로 그 모더나 백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카투사에 복무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에게도 접종 여부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금도 백신 접종이 가능한 상황이 돼 있는 게 국제적인 현실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여러 인터뷰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 과거에 있었던 메르스 사태 속에서 자칫 잘못 움직였을 때 모든 책임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선뜻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은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이 외국에 있는 유수의 정상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더 시급성을 인식하면서 더 빨리 백신 확보에 움직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더 국민들에 대한 이 위험성들을 제거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일부 남고 하지만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국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미국과의 백신 문제는 한미 간의 백신 스와프를 통해서
얼마든지 외교적인 노력으로 미국에 있는 백신의 여유 분량을 대한민국이 갖고 올 수 있는 이게 한미 동맹 차원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런 제안을 좀 했죠. 국민의힘의 박진 의원이 이 내용들을 처음으로 제안해서 지금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귀 기울여 듣고 또 박진 의원 같은 경우는 바이든 당선인과도 깊은 친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쓸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여야가 함께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잘된 일입니다. 이런 일 좀 많이 있어서 우리가 좀 국민들이 좀 안심을 하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이 백신 확보 상황 지금부터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만평이 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문 대통령 백신 확보 직접 나섰다. 모더나 2천명 공급하고. 이거 기사 내용 그대로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등장하신 한 인물이 백신을 뭔가 접종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라고 쓰고 지지율 회복제라고 읽는다. 정치적으로는 최근에 좀 지지율 하락세가 좀 있죠. 그리고 여권이 조금 위기다 이런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회복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특히 백신이 좀 힘들었는데 이런 만평이 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아침에 매일경제의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빈칸 채우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분들이 상상력을 발휘하시는 순서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빈칸 문제입니다. 두 개가 빈칸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서 만평 역시 힌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영상도 준비했는데 거기에도 힌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문, 백신 불안 누그러뜨려 무엇?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그 모습이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누그러뜨려서 무엇이 됐다는 겁니다. 최하우 고문님하고 조대진 변호사가 이거 맞춰주셔야 돼요. 지금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간 좀 드립니다. 그리고요 밑으로 갑니다. 보수 야권 무슨 책임론 무력화. 그러니까 뭘 무력화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는 거죠. 보수 야권에서 뭔가 주장을 했다는 거죠. 무슨 책임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아랫부분은 보수 야권에서 그동안 지적했던 내용, 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그 모습이 이런 정치적 의미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맞춰주는 겁니다. 오늘 좀 어려운데요, 문제가. 좀 더 보겠습니다. 모더나 백신 확보, 국면 전환 나선 청와대다. 그리고 CEO와 첫 통화 이례적이다. 30%대 국정 지지율 위기 상황 반전 시도다. 이런 게 왠지 막 힌트일 것 같아요, 지금요. 이런 말들을 잘 조합을 하시면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백신, 치료제, 방역의 삼박자를 갖춘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 국가입니다. 야당의 근거 없는 방역 흔들기는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국민들의 자부심만 깎아내리는 자해 행위입니다. 백신의 정치화를 멈춰달래던 정부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여론 선동으로 백신 확보 실패를 물타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백신 확보가 급한 것이 아니라 백신 확보 실패에 따른 책임 면피에만 급급하신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자, 시간을 좀 들었는데 두 분께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이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백신 불안 누그러뜨려 무엇? 어제 그 행동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고요. 보수 야권 무슨 책임론 무력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최하우 고문님부터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백신 불안을 이렇게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저러면서 이제 국정 동력을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을 길게 쓰셨는데 뭐라고 국정 동력 회복입니까? 국면 전환입니까? 국면 전환이 제일 유력한 것 같고요. 근데 최하우 고문님 국면 전환 여기 있는데. 또 쓰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하여튼 비슷한 내용이 들어갈 것 같다는 거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보수 야권은 이제 계속 늦었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만시지탄이다, 그다음에 허둥지둥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백신 늑장 확보한 데 대한 책임감을 얘기를 하는데 역시 그것은 집단 면역이 안 되는 부분, 이 부분의 책임론을
지금 이제 무력화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여당은 지금 뭐 K방역 세계 최고다. 예. 늦었다. 그러나 뭐 늦은 게 사실 제일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하는데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하면서 하나 빠뜨리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지금 2월 달에 들어온다, 뭐 3월 달에 들어온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요 이상하게 2월부터 12월까지 쭉 늘어져 있어요. 우리 독감 주사 맞을 때요 9월부터 11월까지 집중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야 집단 면역이 생기거든요. 그게 좋긴 한데요. 예, 근데 그것이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거는 세밀하게 해야 되고 예. 모더나도 사실 뭐 자기네들이 급한 면이 있었어요. 내년도에 5억만 명분을 해야 되는데 예. 생산 시설이 지금 확보가 안 됐습니다. 아. 그래서 마침 이거 잘 뭐 장단이 잘 맞아서 우리가 또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예, 우리 뭐 굉장히 좋은 지금 예. 뭐 시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모더나 CEO는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백신 정상회담 하러 오라 그러는데도 안 가는 사람이에요. 12월 8일 날 있었는데 안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예. 분명히 지금 서로 주고받은 게 있는데 예. 좋다 이거죠. 이 계기로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할 일은 2월부터 12월까지 어떻게 마칠 건가를 지금 빨리 말씀을 해 주셔야 그것을 전문가들이 그럼 이렇게 조정을 하십시오. 예. 이런 단계들로 지금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이렇게 보충한 설명까지 곁들여 주셨는데 최영호 고문님께서는 문 백신 불안 누그러뜨려 국정 동력 회복 이런 내용이 들어갈 거고 아래는 보수 야권의 집단 면역 책임론 무력화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빈칸을 채워 주셨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는 이 두 가지 빈칸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첫 번째는 이제 지지율 회복이라고 지지율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지표에서 상당히 조금 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부동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장관들 임명에 관련된 문제들도 여러 가지 있어서 되게 힘든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계신데 더더군다나 이제 검찰 관련해서 추윤 갈등에 관련된 부분도 신경을 쓰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더더군다나 이제 백신에 관련된 부분까지 예. 이렇게 또 휘몰아치고 있어서 이제 다른 부분들은 되게 점수를 까먹을 수 있지만 예. 이 백신을 확보했다라는 부분은 지지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좋은 호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호재다 이거. 네, 백신을 확보했다라는 이 사실, 예. 이 사실을 가지고 지지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좋은 요건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수 야권에서는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 그 문재인 정부가 방역에만 너무 신경을 쓰고 있고 백신 확보에는 조금 예.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그런 하거든요. 지적을 계속했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방역도 열심히 하지만 백신 확보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 보수 야권의 백신 확보 책임론을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맨 위쪽은 지지율 회복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아래쪽은 보수 야권의 백신 확보 책임론. 이걸 무력화할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해 주셨습니다. 설명을 두 분 들어왔는데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문제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어렵네요. 어려워. 이걸 맞추라고 출제를 하는 우리 제작진. 이거 좀 어려운데요. 문 백신 불안 누그러뜨려 난국 돌파다. 어떻게 보면은 쉬운데 이걸 맞추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보수 야권 늑장 확보 책임론. 백신 확보 왜 이렇게 늦었냐라고 계속 질타를 했죠. 늑장 확보 책임론 무력화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치적 해석을 좀 한 기사입니다. 자, 오늘도 뭐 백신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동부구치소 상황을 좀 봐야겠습니다. 심각합니다, 지금요. 먼저 사진입니다. 동부구치소의 비극 이렇게 제목이 붙어있죠. 첫 사망자도 나왔다 했는데 이겁니다. 여기 지금 재소자 중에 한 명이 종이다 이렇게 글을 써서 밖에 보여준 거잖아. 이거를 좀 언론에 알리고 싶었던 거죠.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수역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서신, 편지, 외부 발송 금지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씁니다. 뭐 이런 호소가 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앞서서 봤지만 뭐 살려주세요. 이렇게 글을 쓴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안 끝난 밀접 접촉자들과 같은 방 쓰다 확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최종 확인이 된 다음에 같이 생활하든가 해야 되는 건데요. 동부구치소 수용자, 가족 등의 편지, 감기약만 처방, 부실 관리를 주장하고 있답니다. 확진자 지금요 거의 90명 이 정도 되는요 북부지법 등에 출석을 했답니다. 82명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기 나와서 이제 법원에 갔다는 거잖아요. 법원 방역 비상이다. 법관 진단검사. 그리고 수용자들 분산시켜도 확산이 안 꺾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어제 뒤늦게 현장 방문을 했죠. 시민단체에서는 뭔가 지금 책임론 좀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늦었냐. 벌써 시간이 꽤 있었는데 왜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냐는 거죠, 지금요.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 얘기가 있고요. 방역당국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연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233명의 확진자가 추가되어 지금까지 이곳에서만 총 757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감염이 발생된 데 대해 중대본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법무부와 방역당국은 더 이상의 추가 발생이 없도록 비상방역 조치에 총력을 다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구치소 관련하여 한 분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이제 지병이 있으셔서 그 구치소에 들어오신 이후에도 그 구치소 내의 그 의료시설에서 지병에 관련된 치료를 지속해 오시던 분이고 그런 중에 이제 뭐 전수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 감염이 확인이 되었고 그 이후에 외부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치료를 하시던 중에 사망을 하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망이 12월 27일에 사망하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확진자 숫자가 이제 800명 육박하고 있죠. 그리고 사망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최영학 고문님. 네. 지금 보면은 뭐 마스크 지급이 제대로 안 됐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동안 첫 확진자 나온 이후에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상황까지 간 겁니까? 일단 전수조사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뭐 미약했다 보고요. 예. 그러니까 13, 5, 70 이렇게 갖고 이렇게 나눠서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일단 이 소위 말하는 재소율이 너무나 높은 거예요. 116%나 됐다는 거 아닙니까? 초과 아닙니까 그러면? 예, 초과로 거기다가 운동장이 없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 뭐 비말 감염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일단 이것이 지금 뭐 법무부에서 지금까지 이런 추정을 해보면 사실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우선순위여야 되는데 다른 일에 지금 너무나 지금 몰입이 된 법무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여기에 재소자분들은 어떤 지시나 명령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그렇다고 그래서 뭐 그 교정시설 내에 있는 지휘감독관들이 지금 뭐 안 한 일은 아니지만 다른 데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분산을 시켰어야 되는 건데. 분산을 시키더라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재소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었고 사실 이제 뭐 덴탈 마스크 정도만 지금 뭐 지급된 소수에 됐는데 이것이 하루에만 해도 5천에서 9천만 원 정도의 전국에 이 뭐 다 한다면 예산 문제도 나는데 그런 핑계들을 지금 댈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로 무관심이 시작이 되었던 부분들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군대나 이런 집단 수용시설에서는 해외 사례가 너무나 많은 이 발생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홀히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야말로 진짜로 어떤 책임론에 대해서는 뭐 피해 나가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뭐 때 맞춰서 지금 국회에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게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러면 진짜로 장관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재해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안전과 보건에 관해서 이 감독이 소홀했을 때 하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법으로 내놓고 일각 행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실천 안 한다. 이것도 조금 뭐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검역을 하고 집단 이 면역을 갈 때는 한 점으로 우리가 빠르게 방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더 치밀하게 그리고 자기 일처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영호 고문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뭔가 후순위처럼 생각이 된 거 아닌가 혹시나. 그리고 이거 인권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본인의 의사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자, 아까 전수조사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이걸 놓고서요. 서로 우리 책임 아닌데 뭐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지금요. 법무부 서울시 늑장 전수검사. 일단 전수검사 늦었어요. 늦었습니다. 책임 공방이라는 겁니다. 법무부는 서울시 추이 따라 검사 의견. 서울시는 협의 거쳐 결정. 책임 전가하지 마라. 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상대방 쪽을 좀 겨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법적 책임 문제가 또 불거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상황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누군가 책임 소재 여부가 또 가려질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둘 쪽에다 다 이제 재소자들이 이제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데요. 예. 그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동부구치소 뭐 저도 뭐 관련된 의뢰인들이 가보셨죠? 있으니까 예. 그 조짐이 그 구치소 안에서는 조금 법무부에서는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4주 전부터 변호인 뭔가? 접견을 통제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못 오게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변호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뭔가 이제 구치소 측에서도 뭔가 안에 생긴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얘기가 뭔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개운하지 않다라고 느낀 거네요. 그러면은. 네네. 그랬는데 무려 한 4주 정도가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걸로 봐서는 예. 법무부도 할 말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뭔가가. 네네. 그래서 그 변호사들이 지금 접견을 일부러 안 가는 줄 알고 그 의뢰인들 같은 경우, 수감자들 같은 경우는 되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무부에서는 전수검사를 필요성을 아마 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조금 증상이 이상한 사람들이 예. 있으니까 못 오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대로라면 법무부가 할 말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예. 서울시라든지 이런 그 송파구 지자체에서 전수조사를 좀 거부를 했다면 예. 이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거부를 했다면 책임은 종국적으로 서울시나 송파구 지자체가 져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양쪽 입장 화면에 좀 정리했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법무부 전수검사 필요성 제기했다. 서울시와 송파구 그러니까 이 자치단체가 향후 추이 보고 결정하자는 의견. 그러니까 뭔가 이제 법무부 쪽에서는 뭔가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이유를. 이것만 보면은 법무부 쪽은 별로 책임이 없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이 설명 따르면. 그러나 서울시 설명은 또 달라요. 직원 및 밀접 접촉자 등 먼저 검사 합의했다. 전수조사 추후 논의 예정이었다. 책임 떠넘기는 법무부 유감이다. 또 이것도 뭐가 이게 또 다툼이 있겠는데요, 지금요. 그 법무부에서 이제 예. 구치소 상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예. 접견을 가보면 예. 지금 뭐 언론에서 나오는다시피 뭐 마스크도 지급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실질적으로 변호인 접견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스크가 다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위생장갑까지도 착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접견을 할 있습니다. 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워낙 사람이 많음으로 인해서 좀 조치가 미비한 것은 있었을 수 있겠지만 예. 뭐 그 해외가 아주 열악한 시설, 동북시도는 시설도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열악한 그 지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확진자가 많아진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대진 변호사께서 설명 이제 법무부와 그 구치소 상황을 좀 설명해 줬는데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여기 서울시의 설명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매일경제는 항상 균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양쪽 설명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서울시 설명이 있어요. 감염 초기 전수조사는 환자 발생 여부 등을 토대로 검사 범위를 4개 기관이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4개 기관 혼자 사는 게 아니다. 그 뜻이죠. 법무부의 주장처럼 서울시와 송파구가 독단적으로 방역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일은 벌어졌고요. 이거 누구 책임이야? 지금 이렇게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서로 우리는 아닐 것 같은데요. 약간 이 분위기입니다. 지금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추미애 법무장관은 어제 동부구치소를 좀 방문했거든요. 그 내용 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762명 확진 뒤에야. 그러니까 이것도 좀 뭔가 좀 늦었다는 겁니다. 담당 장관 추미애 동부구치소 찾았다.
역시 이제 늑장 대응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마스크 재소자들에게 마스크 지급되는 이 시점에 대한 얘기도 좀 많아요. 이게 좀 늦은 거 아니냐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수용자 3명 중 1명꼴 양성 판정. 첫 확진 후 3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쉬운 대목들이 나타납니다. 지금요. 추미애 장관이 뭐 침묵하다가 뭐 같은 방문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사진도 좀 있어요. 방문 사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부구치소를 방문한 추미애 장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법무부에서 이 사진을 좀 촬영을 했습니다. 집단 감염 사태에 열흘 만에 동부구치소 찾았다. 언론에서 약간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좀 늦었다라는 뭔가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김명인 교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상황. 추미애 장관의 모습 그리고 법무부가 서울시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 서울시의 공방들을 보면서 국민들 보시기에는 굉장히 좀 짜증이 밀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났던 건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일어났던 모든 책임이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던 건 유감을 표명한 건 정세균 총리가 지금 유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속하게 이 일이 일어나게 됐던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함이 우선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후로 일어나게 됐던 모든 일들을 국민께 한치 의혹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에 혈안이 돼 있으면서 결국은 정작 중요한 문제는 방치한 것 아니냐.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하니까 뒤늦게 현장을 찾았던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의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중대본 등에 대한 이 재해 재난에 관련된 모습들을 봤습니다. 재해 재난에 관련해서는 법무부를 비롯해서 서울시건 송파구건 모든 기관들이 자체 매뉴얼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게 됐던 코로나19의 이 바이러스 감염은 벌써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고요. 특히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동부구치소처럼 아파트형으로 지어져서 훨씬 더 누군가 한 명이 확진됐을 때 그 위험 부담이 큰 공간에서는 매뉴얼에 따라서 신속하게 이동하고 조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마 존재할 겁니다. 이 매뉴얼이 없다면 법무부를 향해서 굉장히 심한 질타들이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매뉴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오고 난 뒤에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 또한 피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겠죠. 결국은 이렇게 수많은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서 이 방역 당국에도 비상이 걸리고 우리 의료진들 입장에서도 쓸 수 있는 모든 이 국정 운영의 동력들이 오히려 다른 쪽으로 허비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구태여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을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들었던 법무부의 모든 책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통감하고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지금 벌어졌어요. 일단 벌어진 일이니까요. 뭐 책임 여부도 밝혀야 되고 수습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더 퍼지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장관 관련된 얘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원조 친노라는 별칭을 갖고 있죠. 유인태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최근까지는 국회 사무총장을 좀 지냈습니다. 몇 가지 쓴소리를 좀 했어요. 근데 그 쓴소리의 방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했습니다. 유인태, 추미애 장관 소설 쓰시네 이 발언할 때부터 뭔가 불길했다. 이거 꽤 지났는데요, 벌써 이 발언.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뭐 질문을 받고 이런 얘기 좀 했습니다. 거친 언행의 검찰 개혁 여론이 나빠졌다. 물러나서 당분간 조용히 쉬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의견, 진단을 좀 내놨습니다. 뭐 기사 이렇게 소개돼 있는데요. 어떤 발언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소설 쓰시는 때부터 왠지 전 예감이 아주 불길했어요. 국회에 와서 그런 식의 그 얘기를 하면은 결국은 국민들에게 그 아주 밉상으로 비치거든요. 그렇게 오만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초연 갈등이 정말 절실한 검찰 개혁의 본질을 지금 전부 이렇게 훼손시켰다. 결국 대통령한테 정권에 그만큼 부담을 준 거죠. 추 장관의 그 거친 언행과 뭐 거친 그 태도 뭐 이런 것들이. 고발이 된 것이 1월 달인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동부지검으로 고발이 됐습니다. 그죠? 네네. 동부지검장 가신 지 한 석 달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차관으로 바로 발령이 나셨습니다. 석 달은 넘었습니다. 석 달 넘었습니까? 네네. 1월 달에 가셔서 4월 달에 차관이 네네, 되셨죠? 네.
아들 수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소설을 쓰신. 지금 인권국장이 잠깐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 소설가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국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동부지검장을 차관으로 인사 발령한 것이 벌써 수개월이 지났군요. 근데 이 얘기가 어제 다시 소환이 됐죠. 유인태 전 수석이 이 얘기 나올 때부터 뭔가 좀 불길했는데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인태 전 수석이 내놓은 이 진단을 좀 요약을 하면 일단 뭔가 소설 쓰신의 그 발언 나올 때부터 뭔가 불길했다. 그리고 정권에 부담을 좀 줬다. 그리고 최근에 여당 내에서 나오는 이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에 대해서는 좀 과유불급이다. 뭐 이런 얘기 좀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진단에 대해서 패널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수현 전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병민 의원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먼저 말씀하시죠. 예. 유인태 우리 전 국회 사무총장께서 아주 시적절한 말씀, 국민들 가슴 속에 있는 말씀을 정말 잘 대신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판넬에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렇게 썼거든요. 이거는 좋은 말을 했을 때 쓰는 말 아닙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거꾸로 해석이 될 수 있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쓰신 그 책들을 보면 이런 취재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주장이나 정책 이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태도 때문에 국민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공직자 또 정부, 정치인들은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남다르다라는 것이 보여야 설사 뭐 무능하거나 좀 실수가 있더라도 국민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을 지적을 유인태 사무총장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태도의 문제를 지적을 그렇습니다. 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국민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다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이제 검찰 개혁을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민생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은 검찰에 하고는 관련이 없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국민적 DNA 속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혹은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그런 말들을 오랫동안 담고 살으셨거든요. 누구나 이 검찰 개혁의 문제는 또 검찰이 개혁되지 못해서 어떤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국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번에 추미애 장관님의 저런 어떤 말씀들 속에서 이 검찰 개혁이 필요하긴 한데 그거 내 문제 아니야. 그리고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는 문제가 검찰 개혁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분리가 된 거예요. 실제로 여론조사 여러 결과를 보더라도 국민들은 검찰 개혁에는 대다수 찬성을 많이 하시는데 윤석열 총장의 징계에 대해서는 또 반대하시는 국민이 많아요. 그런데 민주당과 저희들은 윤석열 총장의 스스로 검찰을 개혁하지 않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 개혁과 동일시하는데 국민은 그렇게 동일시하지 못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징계에 실패하지 못하고 검찰 개혁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안타까움, 아쉬움 그리고 태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유인태 전 사무총장께서 어른으로서 따끔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추미애 장관께서 섭섭하게 들으실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검찰 개혁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개혁에 다다르려면 그런 것까지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충고와 고언, 조언의 말씀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병민 교수께서는 유인태 전 수석의 진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추미애 장관에게만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 있는 우물쭈물하다 내 일이 될 줄 알았다라는 얘기를 유인태 전 총장이 좀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메시지는 결국 이 진영에 대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지난 여름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때문에 굉장히 떠들썩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왔던 유일한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
아마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그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불편한 시선을 보여주고 있을 때 여기서 여권 내의 일각에서는 추미애 장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 아니야라고 소신 있는 얘기들이 아주 조금씩 나오기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목소리들을 완전히 묻어가면서 오히려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고 추미애 장관과 함께 한 배를 탄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꼭 가야 되는 길이라고 거듭 걸어갔던 거거든요. 근데 그 결과 최종적으로 정치적 참사가 아니냐라고 비춰질 만큼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하임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형 참사가 나타나기 전에는 뭔가 작은 조짐, 전조들이 보인다는 건데 바로 이 얘기를 유인태 총장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그 대형 참사가 끝났느냐. 근데 현재 상황에서 그 참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어서 과연 유인태 전 총장의 고언을 들으면서 이 문제를 일단화시키고 넘어가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정치적 대형 참사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더 큰 참사를 가져오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제 유인태 전 수석의 진단 상대적으로 비중은 적었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지금 하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 좀 얘기를 하면서 정치를 한다면 그만두고 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의 진단도 좀 있었거든요. 유대진 변호사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유인태 그 사무총장이 워낙 또 연륜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이쪽 저쪽 눈치 안 보고 자기 얘기를 또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양쪽 다 귀담아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또 뼈아픈 얘기를 또 한 거죠. 정치적으로 그 사무총장이 보기에도 정치를 하는 것처럼 좀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치를 할 거면 관련된 자리를 물러난 뒤에 정치를 하라고 그 충고를 내리신 것 같고요. 저도 그 생각에 대해서는 아주 뭐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조대진 변호사가 설명을 한 동안 영상이 하나 나갔는데 그 유인태 그때 사무총장 시절이죠. 그 옆에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 잠깐 서 계시네요.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장면이 제가 국회의장 비서실장 할 때인데 역사적인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들께서 국회에 대한 신뢰가 워낙 낮으셔서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최초로 정부 기관도 안 하는데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발표를 하는 그때 모습이군요. 특수활동비 다 폐지한다. 그렇습니다. 또 발표할 때 또 같이 자리를 하셨군요. 그리고 또 영상으로 또 여기 나타났습니다. 주영호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근데 어저께 저 유인태 전 사무총장 말씀하신 게 저게 사실 뭐 추미애 장관이나 뭐 다른 그런 뭐 철험에다 얘기한 게 아니고 저는 뭐 상대가 문재인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사태가 이런 향한 의미도 있다. 사태가 이렇게 되는 상황을 이제 잘 파악을 하시고 특히 이제 여러 사람 얘기를 좀 들으시라. 이런 얘기까지도 있다. 그래서 저는 뭐 대화의 대상은 뭐 거론됐던 사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이 자문단이라든가 원로그룹들의 얘기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그 뭐 밑자락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설 쓰시네 할 때부터 불길했다. 이거 불길했는지 왜 못 느끼셨습니까?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네요, 지금. 하여튼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주목을 좀 끌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 만났습니다. 임명장 수여하는 행사가 좀 있었는데요. 그 기사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요. 좀 이례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문 대통령 변창흠 장관에게 구의역 긴군 발언 이거 비판받을 만했습니다. 임명장을 준 날인데요. 국토부 장관 임명식에서 이례적으로 질책했다. 그러니까 임명장을 직접 주면서 그때 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게 환담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러나 이게 통상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도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내년 설 전 도심 주택 공급안 발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어제 상황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께 짧게 좀 질문 드릴게요. 임명장 주는 날인데 이거 비판받을 만합니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이거 이례적인데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일 뿐만이 아니라 어떤 형식상으로 이례적이죠. 그런데
또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개인 인품을 생각해도 정말 이례적입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뭐 처음 보는 일이고요. 그럼 이거는 경고입니까? 아니면 당부입니까?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본인에 대한 경고나 이런 것보다 아마 그 일을 좀 잘 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회를 주면서 아마 변창흠 장관이 국민께 질책을 받고 혼인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께서 대신 국민께 사과를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뜻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변 장관 임명하냐고 힘들었어요. 잘 하셔야 됩니다. 제발. 뭐 이런 뜻일까요, 그럼? 그런 의미도 당연히 있죠. 예, 그리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인권 변호사로 굉장히 오랫동안 본인의 소신, 철학, 뭐 비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그 공공임대주택의 공유주방 문제 발언과는 달리 굉장히 그 인권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데 문재인 대통령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실 수가 없겠죠. 그리고 본인에 대한 질책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께 대한 사과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설사 뭐 그렇게 야당에서는 거기까지 평가를 안 하시겠지만 또 그렇게 평가를 또 해주시는 게 또 연말에 우리 국민께 드리는 또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좀 있고 사과의 의미도 있다는 건데 그 잘해야 되는 대상은 바로 집값입니다. 집값 잡아야 된다는 뜻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와 관련된 기사가 다음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답니다.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이요. 8년 동안 한 푼도 안 써야 강북에 중간되는 아파트를 산답니다. 서울 강북에. 서울 강북 아파트 중위 가격, 그러니까 가운데 딱 1등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나열을 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가격이잖아요. 8억을 넘었답니다. 현 정부 들어서 2배가 됐다는 겁니다. 가격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있었답니다. 뭐 전셋값도 오르고 무주택자를 차라리 집 사자 이런 분위기가 일었는데 비교적 강남이나 이런 데 비하면 비교적 가격이 싸 보이는 강북으로 몰렸고요. 3040 세대들 패닉 바잉 막 산 겁니다. 그러니까 빚을 내서. 그래서 집값이 급등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영하 고문님. 네. 지금 뭔가 변창흠 장관 뭐 설 전에 뭐 발표한다고 지금 예고를 했어요. 네. 그리고 어떤 공급 방안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될까요? 지금 이제 저거 추세를 보면요. 5월 달에 올해 5월 달에 6억 5천이 중간값이었어요. 그게 12월 달 가니까 8억 2천으로 가는데 그럼 5월과 12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부동산 대책이 3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 대책 외에는 지금 바뀐 거 하나도 없거든요. 따라서 그것에 대한 철저한 지금 처방과 진단이 있어야 그다음에 나오는 부분들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변창흠 장관한테 주문한 게 설 전에 2월 달에 이제 추가 공급량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이 큰 틀을 바꾸지 않으면 이거 잡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뭐 우리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8년 동안 써도 강북 아파트 못 삽니다. 강북에 있는 중위 가격이 8억이라 그러면 서울 시내는 10억 전체로 하면 10억이 넘었다는 거고요. 그러면 강남 3구 정도면은 11억, 12억은 지금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자 올라가는 부분들이 꼭 뭐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올라간 집값이 갑자기 떨어질 때가 제일로 경기에는 또 부작용이 심하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심한 정도가 아니라 금융권까지 흔들리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급히 올라가는 거는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내려올 때 그거를 잡을 수 있는 우리가 능력이 있느냐 그런 뭐 우리가 어떤 이 체계를 갖추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할 때 굉장히 지금 불안한 거죠. 따라서 지금 진짜로 우리 변창흠 장관이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됐습니다. 2월 달에 나오는 그 부분이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주택 공급안이 꼭 나와주길 바라고요.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오늘 진짜로 뭐 얘기했듯이 문 대통령께서 대신 사과한 것이 숲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진짜 전문가들과 현장 얘기들을 들어가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심각합니다. 너무 오른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좀 듣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튼 변창흠 장관으로서는 뭔가 지금 시험대에 올라선 것 같습니다. 지금.
자, 다음 내용은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된 내용 좀 보겠습니다. 경찰 수사가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나서 뭐가 공개가 됐는데 이렇습니다. 박원순 사건 167일, 167일입니다. 수사 기간입니다. 아무것도 못 밝힌 경찰.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피의자 사망의 사실 확인이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뭐 사망 동기 뭐 이런 질문 나왔는데 뭐 이런 거 제대로 설명이 좀 안 되고 있다. 방조 의혹 전현 비서실장도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뭐 송치입니다 지금요. 일단 검찰 쪽으로 가는 게 되는 거죠. 피해자 측 사실관계 밝혀달라 2차 가해 문제 제기하면서 비판을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음 내용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실관계 한계다. 박원순 의혹 5개월간 아무것도 못 밝혔다. 역시 같은 내용을 제목으로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수사가 이거 너무 용두사미 아닙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경찰, 박 휴대전화 기록 등 물증 부족. 사망 동기 단서 질문엔 말할 수 없다. 검찰에 이제 송치가 되고요. 방조 혐의 7명은 뭐 무혐의. 시민단체 예견된 공소권 없음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증거자료, 휴대전화 내용 무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불만 제기입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네. 수사 기간이 좀 길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상대적으로 좀 나온 게 없다라는 지금 언론의 평가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이제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많은 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좀 했었거든요. 어렵다. 예, 왜냐하면 제일 어려운 사건이 당사자가 사망해서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있지만 그에 반대되는 피의자의 진술이 있어야지 이 부분들을 비교해서 밝힐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사망을 해버려서 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5개월 동안 경찰이 수사를 한 부분은 되게 많습니다. 박원순 시장에 관련된 성추행 부분에 관련돼서도 조사를 하려고 했었고 그 핸드폰에 관련돼서 압수수색 수색 영장 압수를 하려고 했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측근의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를 했었고 참고인 조사도 한 20명 정도를 한 정도로 되게 꽤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정작 당사자가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을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지는 아직 안 나왔다. 비교를 못 해봤다는 그거 자체가 문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족들이 피해자들이 조금 이제 불만을 갖는 것은 이제 사망 동기에 관련된 부분을 밝혀주면 조금이라도 그 관련된 동기를 알 수 있을 텐데 그거를 또 가족들의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는 거. 함구 뭐 이렇게 좀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수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김명희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력형 성범죄로 볼 수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공직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 중심으로 과거의 사건들을 처리했던 전례를 비춰보면 반년 가까운 굉장히 긴 시간을 조사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정리하지 않고 검찰이 송치할 거면은 경찰이 진직에 손을 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럽다. 차라리 검찰로 공을 넘기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지우기가 어려운데요. 최근 들어서 검찰개혁 얘기하고 경찰의 많은 권한들을 넘겨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내사 종결 처리됐던 게 재수사가 들어갑니다. 그럼 경찰이 과연 제대로 된 역할들을 다 해오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지기도 가능한 상황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 문제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는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에 의해서 공소권이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 박원순 시장과 함께 있었던 6층 사람들 그 안에서 권력형 성범죄가 혹시 일어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호하거나 방조한 사람들은 없는지에 대한 조사가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그런 얘기들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은 그 사안에서 이제 불기소가 된 거란 말이에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건데 최종적으로 내용들을 결국 검찰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바라보게 될지 다시 한번 좀 지켜볼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경찰 쪽에서 뭐 할 수 있는 거는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이 내용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검찰 쪽에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그냥 경찰에서 했던 걸 그대로 다 인정하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내용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는가 뭐 이렇게 결정이 좀 있을 겁니다. 언론 쪽에서는 좀 오래 수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왜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좀 하고 있습니다. (9조 3천억 원)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재난지원금 내달 11일부터 지급이 됩니다. 원래는 한 3조 한 5천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 한 3배 규모 정도로 커졌어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580만 명 대상입니다. 선별 지원이죠. 이렇게 되면요. 그다음에 5조 6천억 원은 직접 현금으로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액수는 대출 등 형태로 어떻게 보면 간접 지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계산에 다 포함이 됩니다. 내년 예비비 절반을 당겨서 사용된 겁니다. 아직 해가 안 밝았습니다. 급하니까 미리 당겨 쓰는 겁니다. 지금요. 자, 그럼 어제 정부의 발표 내용이 요 내용이 좀 있었는데요. 그리고 뭐 자세한 내용도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 가장 타격과 피해가 집중된 분들을 대상으로 9조 3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수혜자는 580만 명이 이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금년 4차례 추경 규모로 4차 추경 규모를 더 웃도는 수준으로서 사실상 금년 5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 지원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설 전에 수혜 인원의 90% 수준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이 되고 누가 대상자인지 다음 기사로 보겠습니다. 제목에 예가 들어 있습니다. 여관 200만 원, 헬스장 300만 원. 여관에 그런 거는 집합 제한을 받은 곳이고요. 헬스장은 집합 금지입니다. 금지가 더 강하죠. 그러니까 금지 업종은 300만 원, 제한 업종은 200만 원, 그리고 개인 택시엔 1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내달 11일부터 580만 명에게 총 9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직접 현금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5조 한 6천억 정도 돼요. 문자로 발송을 해줍니다. 대상자인지 아닌지. 증빙 서류는 따로 준비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신규 신청자는 1월 25일 이후 접수. 그러니까 이번에 문자나 뭐 이런 거 못 받으신 분들 나 해당자 될 것 같은데 할 때는 알아보시고 접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 표로 가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좀 담겨 있는데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집합 금지 업종, 집합 제한 업종이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얘들이 많이 있어요. 뭐 주점들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겨울철이잖아요. 스키장 해당됩니다. 썰매장도 해당됩니다. 300만 원 지원. 이 액수 가지고 3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라고 하지만 일단 급한 불을 끄자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집합 제한 업종도 여기 소개가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식당, 카페 그리고 미용실 경우에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여기는 200만 원 지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주영국민, 당초보다 규모가 3배 커졌어요. 그만큼 정부도 좀 시급한데 그래서 생각해 볼 지점은 미리 내년에 쓸 돈을 당겨 쓴 거예요. 그렇죠.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내년 거 뭐 당겨서 쓰려면 지금 빨리 써야죠. 이거는 굉장히 시의성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빠른 지원이 지금 뭐 결정을 했다면 빨리 지원을 해서 빠르게 경제의 어떤 뭐 소비 진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지금 같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방역과 경제 회복. 이 부분에 대한 조화로운 굉장히 따지고 있는데 이것처럼 현금으로 지급해 주시면 경제 회복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소비 진자책으로 가면 이거는 방역을 깨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1차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의 의미가 좀 담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8월 달에 우리가 2차 팬데믹을 맞았던 부분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현금으로서 가진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현금이 잠겨요. 지금 저축률이 지금 최고조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순환될 수 있는 부분들의 어떤 자극을 주는 정책도 같이 따라 나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뭐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한테 지급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어려운 분들만 선별적 줄 것이냐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논쟁은 박준재 대변인 사라진 것 같아요. 아예 선별로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그러는 보편 선별의 논쟁과 더불어서 어떤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논쟁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라진 것처럼 보이죠. 아마 그것은 최영학 의원님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좀 감사합니다만 정부로서는 방역과 경제 두 분을 다 잡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OECD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경제 성장률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별 지원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림으로써 예. 국가 경제 전체 또 우리 국가 구성원 전체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데 국민이 이미 합의를 하고 계신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야당과 일부에서 주장했던 이제 국가 재정 건전성의 문제도 사실은 IMF 같은 곳에서는 늘 긴축 재정을 막 강조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국은 세계에서 한 2번째 내지 4번째로 재정 건전성이 튼튼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때는 재정 지출을 더 강화해야 된다. 예. 오히려 그동안 IMF 가졌던 기조와 정반대의 권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선별 지원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국가 경제 전체,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예.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데 어떤 우리가 합의가 이미 이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아마 시적절한 시기에 예. 아주 정확하게 집행하는 것이 이 성공의 또 관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가지 내용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장사를 하시다가 이제 폐업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폐업상이 있는데 이분들께는 한 50만 원이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 많은 내용 다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